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개념 잘 모르시고 노후 자금을 몇 퍼센트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세무사님은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세요?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이커머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동호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차 세무사 우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재테크 투자 채널인 우동호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무사라는 본업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들 상대로 재무, 그리고 창업, 경영 컨설팅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학부생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깊게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코딩을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냈고 특허도 내기도 하고 블록체인으로 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금융공학 박사 과정에서 AI를 적용한 투자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트렌디한 건 다 하시네요, 요즘에. 야, 오늘은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비법.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는 거랑은 전혀 이제 관심 밖에 있다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맞닥뜨리시게 될 텐데요. 절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이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식인데, 제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전문가, 제대로 된 세무사님을 만나시는 게 가장 최고의 절세 비법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이라는 구조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매출로 벌어들이는 수익, 거기에서 상품의 원가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요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1차적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종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빼줘서 2차적인 세금을 구하는데, 지금은 국세청의 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1차적인 세금까지는 거의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누락 없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2차적인 세금, 세액 공제 감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예요. 내년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창업하시는 분들이 적용이 가능한데요. 창업하고 5년 이내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무려 50에서 100% 감면을 받는 제도인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데,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제 조건으로 하고, 청년이냐 아니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밖에서 창업을 하느냐, 요거를 조합해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내가 창업을 사업자 주소지를 어디다 두느냐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얻을 수가 있겠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자, 온라인 셀러분들이 세무 업무를 사실 처음부터 기장대행을 맡기거나 세무사님을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면 좋은 점들. 예, 일단 온라인 셀러분들은 매출을 파악하는 부분이 그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데요.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단말기나 혹은 현금 영수증 매출을 끊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거의 100%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회가 안 되거나 혹은 금액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요 다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어떤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해줘야만 우리가 나중에 가산세를 두드려 맞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지사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요게 이제 조회가 안 되는데, 정산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산 주기는 이제 두 번째 차이점 문제예요. 우리가 뭐 말씀하셨으니까 정산 주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판매를 하고 나면 구매 확정을 고객들이 해줘야만 이제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참고 자료가 떠요. 그 스토어에서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언제를 매출의 인식 시점으로 잡느냐 하면 카드 승인일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그게 이제 매출이 뜹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원칙적으로는 카드 승인일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일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구매 조건부 라는 이런 부분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구매 조건부 날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맞춰야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든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하시든 그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던 피지사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스라든지 뭐 그런 데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매출 피지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매출로 조회는 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피지사의 매출로 잡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선 제로고 여기서는 뭐 한 1억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시스템에다가 신고할 때는 1억 내 매출이에요 라고 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국세청에 안 떠 있다고 해가지고 안 떠 있으니까 그냥 뭐 좋다 이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 아닙니다. 다 걸립니다. 사실 예. 말씀하신 거는 요즘에 자사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가 직접 내 사업자로 피지사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피지사를 직접 심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렇게 먼저 그쪽 회사 이름 그쪽 가맹점으로 끊기고 나중에 판매 정상금은 자기네들이 먹어버리고 역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예. 그때 저희가 매출로 잡히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는 예, 거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는 오히려 그러면 피지사를 심는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먼저 걔네들 이름으로 결제가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 세무사님의 이제 주종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시점으로 전체적인 자산 관리 노하우가 조금 궁금해요.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이긴 한데 뭐 자산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 재산 상황이 다 다르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은 다 100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퇴라는 거를 한 가지 예로 좀 들자면 그 사람의 현재 나이, 재산, 소득 수준 은퇴까지 남은 시점, 그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을 누리고 싶은지 뭐 등등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자산 관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은퇴다라고 한다면 그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은퇴 시점까지 내가 어느 정도를 모아야 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떤 투자를 얼마씩을 해야 돼라는 것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한 자금에 맞춰서 자신만의 이제 플랜을 짜야 되고요. 그 길게 보면서 투자 공부가 병행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이대로 좀 끊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혹시 그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죠. 종류가 네. 뭐 코인, 뭐 주식, 선물 옵션, ELS, 뭐 DLS, 채권, 금, 은, 원자재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이라는 것이고 분산 투자라는 것이고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개념 잘 모르시고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첫 번째 개념은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비율대로 일정 시기마다 다시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의미해요. 뭐 코스피 ETF와 그 다음에 미국 국채 ETF를 샀다고 쳐요. 그래서 뭐 한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씩 샀어요. 그럼 이걸 그냥 계속 냅두고 나는 자산 배분을 했어, 잘했어,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 일정한 시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리밸런싱 주기를 1년마다 할 거야 라고 했으면 1년 후에 가격들이 변화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ETF가 5천에서 7천으로 올랐고 미국 국채는 예를 들어서 그냥 5천만 원 그대로 있었다 라고 하면 두 개 합치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5대5로 나누면 6천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려면은 코스피 ETF를 1,000만 원 팔아서 미국 ETF를 사야 되는 거죠. 국채 ETF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반복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펀드 중에서 401k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잘들 아실 건데요. 퇴직연금 펀드예요. 요걸로 이제 관리를 해서 미국인들은 은퇴하는 시점에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은퇴하고 그거 인증샷 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 당연히 투자 포트폴리오는 달라져야 되겠죠. 제일 쉬운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식과 채권, 주식과 안전자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고 놓고 본다면 위험자산 비중이 젊을 때는 당연히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 은퇴를 이제 60살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못 살아도 한 90까지 산다고 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에는 맞을까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게 그거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네. 역시 개인별로 그 상황이 다 다르다는 네. 거. 근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5배 법칙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 그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25배를 모아놓고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그 중에서 뭐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그 중에서 4%씩을 뺏어 쓴다. 여기 이제 25배의 법칙 또는 4%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은퇴가 막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남은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지금 한 2%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적정한 물가다. 그러면 이제 2%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그 5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20년 후에 지금의 5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 구매력이 20년 후에 2%씩 상승하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한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똑같은 돈의 값어치가 7,500만 원이 있어야만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구매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네. 그래서 은퇴 자금 계산기라고 해서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 현재 나이, 소득 수준, 은퇴할 그 나이, 그리고 몇 가지 설정만 조금 세팅을 해서 돌려보면 그 이제 필요한 자금이 그냥 바로 딱 계산이 돼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이 필요할 것인가, 은퇴 시점에 얼마를 모아놔야 될 것인가, 그게 계산이 되게끔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60이 딱 끝난다고 해서 진짜 노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럼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은퇴했다고 이렇게 놓으시면 더 빨리 이게 노화가 됩니다. 금방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예. 그게 거기 동의하는 게 뭐래도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후 자금을 지금부터라도 모아간다면 소득의 몇 % 정도는 저축 또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뭐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본인 소득의 40% 이상은 투자가 됐든 저축이 됐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혼이시면 힘드시지만 그래도 15% 정도는 그 투자나 저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기혼은 마이너스 아닙니다. 맞아요. 힘든데 마인드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세무사라는 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아껴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내가 이게 나 혼자서 벌면은 이게 마이너스인데 무슨 투자할 돈이 어딨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면 무슨 일을 더 벌려서, 무슨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까, 이게 기본 마인드거든요. 네, 저는 약간 예.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마인드 자체를 갖다가 내가 그냥 15% 투자라고 말이 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은퇴자금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필요한 자금이 나오면 분명히 돈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몸값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무언가 하기에는 이미 자기 씀씀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더 아끼게 되면 그럼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내 가치를 좀 더 올려서 그릇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굴리고 있는 금액과 현재 수익률을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더라도 금액은 수익률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펀드 투자하고 자산 배분한 지가 요때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를 44년만 더 유지하시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추천하시는 자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일단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코인을 조금 잘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통점이요. 최근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코인 쪽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신기하게도. 코인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뭐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어쨌든 실제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공부하고 관련된 논문도 쓰고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1월 달에 열렸던 CES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가전제품,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눈여겨본 그 제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랑 항상 엮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CES 박람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메타버스가 진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 같은 거 쓰고 뭔가 이제 가상현실로 막 접속이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 기술은 사실은 오래전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문제는 발열, 무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용화하기는 되게 어려웠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지금 이런 가벼운 안경 정도는 아니지만 선글라스 정도 수준까지 나왔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나왔던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가상현실이. 저도 집에 다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인이 그러면 왜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나온 것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통용이 되거든요. 관심이 쏠리면 거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계속 저점 찍었다 뭐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놓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종류가 많잖아요. 예. 세무사님은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발언이고 되게 원론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를 장기적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5대5 정도로 그냥 가져가시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았을 때 조금씩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출연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 얘기를 하면 전 또 그날 저녁에 삽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코인 쪽에서 저는 가능하면 뭐 젊은 분들이라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전체 포트폴리오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하면 10%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무사님 채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무사님의 주종이 나옵니다. 퀀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퀀트 투자? 이게 뭐지? 뭐 주식인가? 뭐 코인인가? 뭐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퀀트라는 말은 퀀티테이티브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두 말의 합성이에요. 뭐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사람. 요거 이제 합성어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거 내가 오늘 삘이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하고 막 이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통계 등에 근거해서 그 투자 모델을 만들어요. 투자 법칙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걸 투자 모델화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 기법 또는 이런 것을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프리스턴 대의 멜키엘 교수라는 분이 1973년에 어떤 책을 썼냐면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원숭이가 다트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주식 전문가들 수준의 성과를 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죠. 예. 안 가죠.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랑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거의 세계 탑급의 엘리트죠. 이 4명.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 4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 1년간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가 이제 좀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숭이가 마이너스 2.7%. 그리고 펀드 매니저, 이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13.4%. 일반 투자자는 마이너스 28.6%. 원숭이가 더 원숭이가 이겼어요. 이게 주가 변동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석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몇몇 종목에 몰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추출된 그 표본들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장기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인 거죠. 야. 예.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 거래량 중에 90% 이상이 알고리즘 매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매. 예,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리스트에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숫자 보고 사는 거네요. 예, 숫자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사를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근데 그 뭐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장 쉬운 퀀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나쁜 주식을 냉정하게 팔아라.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일단 마법 공식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싼 기업. 예, 그 기업들을 골라서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일정한 주기가 되면 그걸 갖다가 똑같이 다시 마찬가지로 마법 공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들 대상으로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샀던 주식들 중에서는 여전히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평가가 됐거나 많이 올라서 또는 더 이상 싸지 않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또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걔들은 매도를 하고 그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자연스럽게 반복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게 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처럼 다 프로그램을 짤 수도 없고 그래서 요게 지금 시중에 이런 마법 공식에 대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나오는 서비스들도 많고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 정도는 사실은 좀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쵸. 이제 제 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제가 돌린 걸 가지고 리스트 엑셀 자료를 해가지고 전 종목들 쫙 뽑아서 올려줍니다. 제가 이제 뭐 그 법상 요게 마법 공식 대상이에요 라고 올리진 않지만 전체를 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엑셀을 랭킹을 매기고 하는 거를 이제 다 보여주죠. 오. 쫓아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뽑을 수 있게끔.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는데 경제적 자유 그리고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2030 분들 중에서는 이른 은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참 투자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17년차 세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그 중에서는 진짜 뭐 파이어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파이어 했다가 잘 못 돼서가 아니라 아 내가 파이어 했더니 너무 세계 여행을 한 1년을 다녔는데 네. 이제 너무 지겨워서 노는 것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 목표를 해나가는 실천력, 행동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목표가 이분들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해요. 내가 러프하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짜놓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역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얼마를 모아야 돼? 그럼 매년 얼마씩은 돼야 되겠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매년 몇 %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되겠네? 초기 자금은 얼마가 돼야 되겠네? 투자금은 얼마가 돼야 되겠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다가 내 대입을 해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3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드머니를 벌면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벌면서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투자를 택하시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20년 동안 연평균 15% 수익이면요. 1억 원이 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의 힘을 좀 믿으십시오. 진짜 2030은 시간이 깡패인 것 같아요. 시간이 깡패입니다. 예, 진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앞으로 인생 계획 조금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개인으로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AI 퀀트 투자 운용사를 설립하는 게 제 목표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부 약정을 해서 수익의 몇 % 정도는 보호 종료 아동들 있잖아요.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만 그렇죠. 18살 예. 넘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할 때 보면은 그 간혹 그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잖아요. 횡령이라든지 비리 뭐 이러면은 잘 기부하다가도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기부 잘 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또 블록체인 기술자니까 기부금에 꼬리표를 붙여서 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펀드를 좀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예.
세무사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원체 뭐 베테랑이시고 진행 잘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편하게 했고요. 우리 투트랙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계속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대표님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세무사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